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욕망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욕망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향연 중 소크라테스가 발제한 욕망의 성질과 구조를 살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구현된 양상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욕망의 성질과 구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욕망에는 대상이 있을까요? 뭔가를 갖고자 하는 게 욕망이라면 대상이 있는 거겠죠.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욕망하십니까? 무엇을 갖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교과목에서 A+를 받고 싶을 것이고, 장학금을 타고 싶을 것이고,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 멋진 애인이나 반려자를 만나고 싶을 것입니다. 어쩌면 화려한 스포츠카, 패션 아이템, 혹은 고급 레저 생활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학금이나 직장, 애인 같은 욕망의 대상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욕망하지 않겠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욕망의 대상은 지금 내게 결핍된 것이고, 욕망을 일으키는 것은 그 결핍을 채우려는 움직임이 됩니다. 이런 욕망의 성질에 대해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충족을 한 발 앞서 있다 라고요. 인간의 욕망은 만족을 모른다는 것이고, 만일 결핍이 욕망의 동인이라면 욕망하는 인간은 언제나 충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이런 욕망의 대상은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입니까? 아니면 좋고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까? 애인이 못생기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포츠카나 패션 아이템 혹은 고급 레저 생활이 더럽고 추하길 바라는 사람도 아무도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욕망하는 대상은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또 어쩌면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대상에 대한 사랑이 욕망이고, 그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행복으로 통하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욕망의 구조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아름다운 대상에 대한 추구이고, 이런 추구는 움직임의 선상에 있습니다. 플라톤은 사람이 행복하려면 조금 부족한 재산, 약간 부족한 용모, 절반이 알아주는 명예, 한 사람과 겨뤄서 이길 체력, 청중 절반이 박수를 쳐줄 그런 말솜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름다운 대상을 목표로 하지만 현 상태는 약간 부족하고 또 약간 모자라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동력을 그 결핍으로부터 얻어낸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 결핍을 메우기 위한 행위, 완전한 대상을 추구하는 욕망의 행위가 행복을 이루는 조건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욕망은 아름다운 대상, 그러나 내게 결핍된 대상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원전 4세기의 플라톤은 향연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발제를 통해 전달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크라테스가 만티네이아의 여인 디오티마의 가르침을 통해 욕망의 대상과 성질에 대해 깨달으며 배우는 형식으로 전달됩니다. 소크라테스의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에로스는 그가 갖고 있지 않은 것과 그 자신 아직은 아닌 것과 그가 결여하고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것들은 그것에 대한 욕망과 사랑이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에로스가 아름다운 것들을 결여하고 있고 좋은 것들은 아름답다면 에로스는 좋은 것들도 결여하고 있다는 의미이군요. 그렇다면 에로스는 추하고 악하단 말입니까? 이에 대해 디오티마는 이렇게 응수했다고 합니다. 에로스는 좋은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닐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추하고 나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보다는 그 둘 사이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에로스는 그 발생 기원에 있어서 풍요의 신 포로스와 결핍의 신 페니아의 결합체라서 사멸과 불멸 사이의 정령, 즉 다이몬이며, 인간의 것을 신에게,
신의 것을 인간에게 전하는 중간자적인 존재입니다. 에로스 안에는 충족과 결핍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또한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이라서 에로스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일 수밖에 없으며 지혜를 사랑하는 자이기에 지혜로운 자와 무지한 자 그 사이에 존재합니다. 중간자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간자적인 존재는 정적으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충족과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무지는 지혜를 향해 가고 추한 것은 아름다움을 향해 가며 악한 것은 선한 것을, 가멸성은 불멸성을, 인간은 신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 사랑, 에로스의 자기완성 과정은 행복이나 정의와도 관련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아름다운 것, 또 좋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서 행복해지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좋은 것, 또 선한 것을 추구한다면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테니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충족될 때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도달함으로써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의 추구가 행복이라면 모든 사람이 아름다움과 좋음을 추구하는 사회,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진정한 친애에 기반한 사회는 마침내 윤리적 탁월성의 토대를 둔 공동선을 구현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로 사람들은 좋은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으며 이런 좋은 것, 아름다운 것만을 추구합니다. 아름다움은 몸을 통해 또 정신을 통해 추구됩니다. 아름다운 몸을 만들기 위한 신체 단련이나 훈련도 있겠지만 아름다운 영혼을 위한 추구는 지적 단련, 즉 학문과 학습을 통한 진리의 추구를 매개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몸의 재생산을 통해 스스로를 반복 증식하는 가운데 항구성과 완전성을 추구합니다. 또한 정신의 재생산을 통해 무조건적이고 불변하는 진리의 항구성과 완전성도 추구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아름다운 것 속의 출산에 관한 것이고 이런 사랑은 몸의 생식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재생산과도 관련됩니다. 인간은 죽어도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명맥을 이어가듯이 지적 단련과 불멸의 명성을 통해 가멸적인 존재인 인간이 불사를 향해 상승운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한다는 의미에서 창조의 행위, 즉 창작 혹은 제작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포이에시스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생식보다는 정신의 생식이 좀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지혜의 재생산을 위해 영혼과 정신에 적합한 것은 슬기, 질서, 절제, 정의, 법률, 관습, 공동선과 같은 가치가 됩니다. 이제 아름다움의 추구는 진리의 추구가 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정의로운 사회, 공동선을 구현하는 사회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스승 플라톤과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아름다움은 진리와 통하고 진리는 선함과 통하게 됩니다. 결국 진, 선, 미가 함께 구현되는 사회가 이상적인 것으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욕망, 행복, 정의론에서 인간의 욕망과 에로스와 사랑은 궁극적인 윤리적 탁월성의 정의사회를 이루는 데 중요한 동인이 됩니다. 욕망은 자신에게는 없는 아름다운 대상을 원하고 그 아름다운 대상은 몸뿐만이 아니라 정신과도 관련되어서 중간자에서 완성태를 향해서 나아가는 상승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욕망이나 사랑 또 에로스는 진리 및 윤리와도 관련되어 인간이 원하는 것 중 제일 좋은 것, 최선의 것, 아레테와 절대선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이런 최선은 진리나 아름다움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에서 플라톤으로 또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진선미 일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상사회, 친애가 구현되는 윤리적 사회,
최고의 선이자 궁극 선으로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의 사회는 공동선이라는 윤리적 탁월성의 이상에 다가가기 위한 작은 움직임, 즉 자신의 결핍을 충족하려는 상승 운동인 욕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런 욕망과 에로스의 양상이 신화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속 사랑의 방식은 크게 자신에 대한 자기애적 사랑과 타인에 대한 배타적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체의 사랑이 정신의 사랑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완전성을 향한 축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르키스스와 에코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실 먼저 상대를 사랑한 사람은 나르키스스이기보다는 에코입니다. 그러나 이런 에코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것은 나르키스스의 자기애나 자아도취 때문입니다. 에코의 구애를 받은 나르키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손 치워.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너 같은 것의 품에 안겨? 그는 결국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만을 사랑하다가 자멸하고 맙니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성을 향한 움직임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결핍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어떤 대상도 욕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과 에로스를 거부한 나르키스스는 자신이 한 말처럼 정말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폴로와 다프네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한쪽만의 사랑이고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이기 때문에 정념적이고 배타적이며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상대 육체적 아름다움에 매료된 소유욕은 맹목적이고 일방적인 욕망의 방식입니다. 아폴로의 다프네에 대한 사랑은 일단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욕망이자 자신이 가질 수 없는 완전한 대상에 대한 추구라는 점에서는 욕망의 대상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질 수 없어서 애타는 결핍의 동인인 다프네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자신이 싫어서 달아나는 다프네의 뒤를 쫓으면서 내가 그대를 뒤쫓는 것은 사랑 때문이요 라고 말합니다. 에로스적 욕망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육체에 대한 욕망이며 정신적 창조와는 그리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아폴로는 자신이 싫어서 월계수로 변신한 다프네에게 그대는 내 아내가 될 수 없으나 반드시 내 나무가 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나뭇잎은 전쟁 영웅이나 개관 시인을 치하하는 일에 활용됩니다. 아름다운 몸에 대한 사랑이 명예나 위협을 기리는 상징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육체와 정신의 상승작용 중에서 육체에 좀 더 초점을 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에로스와 프시케의 사랑입니다. 프시케는 너무나 아름다워 인간이 감히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녀는 딸에게 신보옷을 입히고 산 정상에 두고 떠나라. 그녀의 남편은 신들조차 두려워하는 자이다. 라는 신탁대로 산 정상에 홀로 남겨집니다. 남편이 신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행복했으나 그녀의 지적 호기심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푸시케는 인간이 행해서는 안 되는 지적 추구의 대가로 숱한 시련을 겪고 나서야, 다시 말해서 보리, 조, 수수 곡물을 분류하고 순량의 황금털을 얻고 생명의 세매물을 구하고 또 페르세포네의 미의 상자를 가져온 다음에야 비로소 에로스와 완전하게 결합하는 영혼이 됩니다. 부족하던 두 사람이 여러 육체적 시련과 단련, 그리고 서로를 향한 정신적 지향에 대한 시험을 거치고 난 뒤에 에로스와 프시케의 결합은 완전성을 향합니다. 사랑과 영혼의 결합, 욕망과 심리의 결합, 다시 말해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결합이자 영육의 완전한 상태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푸시케는 이 모든 시련을 거친 후에 넥타르를 마시고 불멸의 존재, 즉 올림푸스의 신이 됩니다. 동화나 현대서사에서 미녀와 야수의 원형이 되는 이 이야기는 아름다운 육체가 수련과 단련을 거쳐 불사신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사랑 이야기 중에서 에로스와 프시케의 사랑이 아마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통해 말하는 욕망의 구조와
성질에 가장 합당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들이 불사의 몸으로 사는 올림푸스야말로 완전선, 궁극선이 구현된 에우다이 모니아의 사회일 테니까요. 지금까지 플라톤의 욕망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신화 속의 사랑의 양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디오티마의 입을 빌려 플라톤이 말하는 욕망은 자신에게 결핍된 아름다운 대상을 향한 것이며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을 향한 상승 운동이자 창조의 운동입니다. 완전함을 향한 움직임이자 공동선의 이상사회를 이룩할 가능성으로서의 욕망은 삶의 추동력인 동시에 온전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욕망은 프시케와 에로스의 사랑에서 보다 잘 구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욕망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